할머니, 도망치세요! 한밤중 2층 세입자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정숙 씨는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분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가 끔찍한 걸 발견한 얼굴이었습니다. 70살 정숙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착한 며느리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젊은 청년은 한밤중에 도망치라고 외치는 걸까요? 통장에서 사라진 수천만 원, 기억에 없는 서명들, 어느새 며느리 앞으로 넘어간 건물 명의.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한 버튼을 누르시면 비슷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숙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주방 불을 껐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지 1시간도 더 지났지만 설거지와 정리는 늘 이맘때쯤 끝났어요.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손등에 베인 자국이 3개,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익숙한 통증이었어요. 식당 홀로 나와 의자를 하나 빼냈습니다. 벽면 제일 높은 곳, 남편 영정이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 사진 속 그는 72이었지만 제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35 신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영감. 식탁 위엔 고등어 조림 한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이었어요. 생전에 이 집 고등어는 비린내가 안 나라며 자랑하던 게 생각났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봄비치곤 거셌어요. 창밖은 깜깜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골목을 비쳤습니다. 불을 끄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미라. 며느리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톤이 한음 낮았고 말끝이 미묘하게 끊겼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요. 수원에 있는 요양병원 괜찮은 데 있대요. 자리도 마침 났고요. 손에 쥔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요양병원? 난 멀쩡한데 왜? 아유, 그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요. 미리 등록만 해두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말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뭔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어요. 난 아직 밥도 혼자 하고 가게도 돌리는데. 그러니까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성호 씨도 걱정하거든요. 아들 이름이 나왔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지어낸 말일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식탁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꺼졌어요. 어둠 속에서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축 처진 눈꺼풀, 흰 머리카락.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그런데 오늘 차는 멈췄습니다. 엔진이 공회전하는 소리가 유난히 길었어요. 창문 너머로 검은 차의 전조등이 벽에 반사됐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 시간에? 차는 몇 초간 멈춰 있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영정 앞에 다시 섰습니다. 영감, 뭔가 이상해.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지 모르겠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계속됐어요. 다음 날 아침 순옥이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에선 파김치 냄새가 났어요. 야, 정수가. 어제 내가 담근 거 좀 먹어봐. 순옥이는 40년 지기였습니다.
우리 애들이 같은 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고 남편들끼리도 술자리를 함께 했어요. 이제 남편은 둘 다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매일 얼굴을 봤습니다. 고마워. 난 요즘 반찬할 기운도 없더라. 그래서 내가 챙겨주는 거지.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어제 잠을 잤어? 안 잤어? 어젯밤 전화 얘기를 꺼냈습니다. 순옥이는 김치를 씹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요양병원? 아이고, 시작됐네. 요즘 애들은 효심이 아니라 효율로 부모를 재단한다니까. 순옥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효도보험 들어놓으면 며느리가 활짝 웃는다더라. 진짜로. 순옥아, 농담 같지가 않아. 농담이 아니지. 요즘 뉴스 안 봐? 자식들이 부모 재산 노리고 요양원 보내는 거 한두 건이 아니야.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 슬랙스, 깔끔하게 묶은 머리. 언제나 단정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아직? 손님들 먼저 챙기느라. 그럼 제가 뭐 좀 사올까요?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는 주방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게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나이도 있으시고 칼 쓰시다가 다치시면 어떡해요? 난 80까지 할 거야. 그래도 몸 생각 좀 하세요. 성호 씨도 걱정하는데요. 또 아들 얘기였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요즘 아들은 전화도 잘 안 받았어요. 며느리가 돌아간 뒤 통장을 꺼냈습니다. 식당 매출 통장이었어요. 10년 전 아들 이름으로 공동 명의를 만들어뒀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그런데 내역을 보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출금 50만 원 미라. 내 손이 아니었어요.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이게 뭐야? 손가락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장에도 있었어요. 그 다음 장에도 출금 80만 원 미라. 출금 120만 원 미라.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돌려놓은 통장인데 왜 며느리 계좌로 돈이 빠져나갔을까요? 핸드폰을 꺼내 통장 내역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2번 흔들렸지만 3번째는 제대로 찍혔어요. 그날 밤 영정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내가 미쳤나? 며느리가 날 속이는 것 같아.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40년을 함께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아껴둔 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돈이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세차게 빗소리가 영정 앞 촛불을 흔들었어요. 촛불이 깜빡이며 남편의 얼굴을 밝혔다, 어둡게 했다, 반복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통장이 무거웠어요. 종이 몇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을까요? 손으로 통장을 쓰다듬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해졌어요. 10년이 넘은 통장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1층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건물주가 제 식당이었지만 1층 구석 쪽 작은 방은 몇 년째 새를 놓고 있었어요. 월세가 적지만 꼬박꼬박 들어와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기 사는 김도윤이에요. 20세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말투였어요. 대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근처 편의점 어디 있어요? 저기 모퉁이 돌면 GS 있어. 감사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공손했습니다. 너무 공손해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어요. 며칠 뒤 도윤이 무거운 쌀 포대를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같으면 CCTV 달아요. 응? 왜? 요즘 이 동네 도둑 많다던데요.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위험하잖아요. 그 말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도둑? 이 동네에서? 고마워. 생각해 볼게. 도윤은 자주 늦게 들어왔어요. 밤 11시가 넘어서도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학생 치고는 귀가 시간이 늦었어요. 일주일 후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식당에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아들은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밥 좀. 응, 뭐 먹을래? 된장찌개. 말투가 건조했습니다. 예전엔 엄마 오늘 뭐가 맛있어? 라고 물었는데 이제는 주문하듯 말했어요. 며느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누가 그래? 순옥 이모님이요. 어제 마트에서 만났는데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신대요. 순옥이가? 그럴 리 없었습니다. 순옥이는 제 편이었어요. 그래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치매 검사요. 난 멀쩡해. 그냥 검사만요. 미리 체크해두면 좋잖아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어요. 주방으로 돌아가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변한 게 언제부턴가요? 그날 밤 도윤이 계단에서 저를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요즘 힘드시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할머니, CCTV 꼭 다세요. 제 말 믿으세요. 그 눈빛이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3번의 신호음 후에 연결됐습니다. 엄마, 왜?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바빠. 나중에. 잠깐만, 성우야. 통장에서 뚜, 뚜, 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들이 제 말을 끊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에 든 핸드폰이 무거웠습니다. 화면엔 통화 종료라는 글자만 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들이 변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전화를 피했어요. 만나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얘기만 하면 귀를 막았어요. 창밖으로 도윤이 보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통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있는 2층 창문을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이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윤이 평범한 대학생이 아닌 것 같았어요. CCTV를 달라는 말, 도둑이 많다는 말, 그리고 지금 그 진지한 눈빛, 영정 앞에 섰습니다. 영감, 뭔가 꼬이고 있어. 아들도 며느리도 2세 세입자도 다 이상해.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엔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에 잠이 깼어요. 시계를 봤더니 새벽 3시였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거칠었어요.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다시 잠들려는데 쿵쿵쿵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도윤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부랴부랴 옷을 걸치고 문을 열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금 밖에 차 있어요. 검은 SUV요. 며느리 분 차예요. 며느리 차? 네.
그런데 같이 온 사람이 이상해요. 간병인이라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골목 쪽을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의 전조등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시면 안 돼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럼 넌 왜 그걸 알아?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위험합니다. 창문 너머로 차를 봤습니다. 정말 며느리 차였어요. 그런데 왜 새벽에 간병인이라니? 차는 10분쯤 있다가 떠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어요. 도윤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절대 혼자 문 열지 마세요. 누가 오면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니? 제발, 조금만 참아주세요. 곧 알려드릴게요. 도윤이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어요. 빗소리만 계속됐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제 전화드렸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응? 전화 안 왔는데. 아니에요. 3번 했어요. 밤늦게요.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3통이 있었어요. 새벽 2시, 3시, 4시. 미안해. 잠이 깊었나 봐. 어머니, 혹시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오늘 저녁에 들를게요. 제가 반찬 좀 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왜 새벽에 전화를 했을까요? 정말 간병인을 데려온 건가요? 점심쯤 집에 들어갔더니 식탁 위에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미라.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봉지 안엔 홍삼 음료 6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병을 꺼내 냄새를 맡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씁쓸한 냄새 뒤에 묘한 화학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이상한데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마시긴 싫었어요. 저녁 때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돈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출금 150만 원 미라. 손등에 땀이 맺혔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영정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영감, 내가 미쳤나? 며느리가 날 죽이려는 것 같아.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또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골목 끝에 같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SUV. 불이 꺼진 채로요. 누군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어요. 그 사람이 우리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서 있지 못했어요. 무서웠습니다. 커튼을 닫았어요. 하지만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밖에 차 있어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고 있어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제가 확인할게요. 5분 후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창문 틈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윤이 골목으로 나가더니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내렸어요. 덩치 큰 남자였습니다. 도윤과 남자가 뭔가 대화를 나눴어요. 격한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차가 떠났습니다. 도윤이 건물로 돌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뭐가 위험한데?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발 조심하세요. 도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도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위험하다고요. 그 말만 반복했어요.
답답했습니다. 위험하다면서 왜 말을 안 하는 걸까요? 저녁 때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또 비닐봉지를 들고요. 어머니, 어제 전화드렸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잠이 깊었나 봐. 미안해.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 요즘 정말 걱정돼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성호 씨도 걱정 많이 하세요.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난 멀쩡한데. 어머니가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치매는 본인은 모르거든요. 치매.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검사만요. 생각해 볼게. 며느리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머니 드시라고 또 샀어요. 건강에 좋대요. 또 홍삼 음료였어요. 이번엔 다른 브랜드였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음료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지난번 것도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밤에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또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출금 200만 원입니다. 이번엔 금액이 더 컸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이럴 순 없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아들은 받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있으면 더더욱요. 영정 앞에 섰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영감, 내가 뭘 믿어야 할까? 도윤이 말을? 며느리 말을? 아니면 내 느낌을?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홍삼 음료가 눈에 들어왔어요. 12병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한 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역시 이상했습니다. 홍삼 냄새가 아니었어요. 쓴 냄새, 그리고 뭔가 화학적인 냄새. 이게 뭐지? 한 방울을 손등에 떨어뜨렸습니다. 끈적했어요. 보통 홍삼 음료보다 더 끈적했습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었어요. 할머니, 아침 드셨어요? 아직? 같이 드실래요? 제가 토스트 샀어요. 도윤의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침대, 그리고 노트북. 토스트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도윤아, 넌 정말 대학생이니?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그럼 왜 매일 밤늦게 들어와? 왜 며느리 차를 알아? 왜 날 경고하는 거야? 도윤이 토스트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전 대학생 맞아요. 하지만 제 형이 보험조사관이에요. 전직이지만요. 보험조사관? 네. 형이 며느리분을 조사하고 있어요. 3년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조사? 보험 사기요. 그리고 살인 의혹.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살인? 며느리분의 전 남편들이 모두 사망했어요. 3명이요. 모두 1년 안에. 손에 든 토스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성우는 4번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윤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할머니도 위험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형이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그럼 경찰은? 증거 없이는 움직일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이 주는 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음료나 약. 냉장고 속 홍삼 음료가 떠올랐습니다. 12병. 그럼 저 건
분석 맡겨볼게요. 하지만 느낌이 안 좋아요.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제 며느리가 날 죽이려 한다고? 아들까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정 앞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영감, 이게 꿈이라고 해줘. 제발.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냉장고 속 음료, 빠져나간 돈, 새벽의 검은 차, 모든 게 현실이었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뭐? 성우야. 엄마 좀 만나자. 바빠. 다음에. 제발. 엄마 얘기 좀 들어줘. 엄마, 나 진짜 바빠. 나중에. 또 끊어졌습니다. 아들은 제 목소리를 듣고도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끝없이. 이틀 후 도윤이 냉장고에 홍삼 음료를 가져갔습니다. 형한테 보낼게요. 분석 의뢰할 거예요. 얼마나 걸려? 이틀쯤요. 그 이틀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도윤이 올라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결과 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뭐래? 수면제예요. 졸피뎀 성분. 기준치의 2배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한 병만 마셔도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할머니 나이에는 특히 위험해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며느리가 정말 날 죽이려 했던 겁니다. 도윤아, 이제 어떡하지? 증거를 모아야 해요. 더 많이. 어떻게? CCTV를 달아요. 집안에. 다음 날 도윤은 작은 카메라 3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아주 작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현관 벽시계 뒤, 거실 액자 틈, 주방 화분 사이에 숨겼어요. 도윤이 핸드폰에 앱을 깔아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시간으로 할머니한테 알림이 가요. 누가 집에 들어오면 바로 알 수 있어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도윤이 현관 앞에서 움직였어요.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현관의 움직임 감지됨. 화면을 터치하니 영상이 보였습니다. 도윤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진짜 되네. 이제 증거를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분이 오면 일부러 이상하게 행동해 보세요. 이상하게? 네. 밤마다 이상한 소리 들린다거나 깜빡깜빡한다거나 떠보는 거예요. 연기를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해볼게. 사흘 후 며느리가 왔습니다. 손에 또 비닐봉지를 들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라야, 여기가 어디지?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집이잖아요. 아, 그래. 요즘 기억이 깜빡깜빡해서. 며느리가 소파에 앉았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약 좀 드세요. 건강에 좋아요. 또 음료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른 포장이었어요. 고마워.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변기에 쏟아부었어요. 붉은 액체가 물과 섞여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CCTV에 모든 게 녹화돼 있었어요. 며느리가 음료를 주는 장면, 제가 받는 장면, 모두요.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녹화됐어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이렇게 하세요.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며느리가 올 때마다 연기를 했어요. 깜빡깜빡하는 척, 멍한 척, 이상한 소리 들린다는 척. 며느리는 점점 더 자주 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음료를 줬어요. 모두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양병원 예약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요양병원? 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보내려는 거였어요. 난 안 가. 어머니, 성호 씨도 그러시래요. 어머니 건강 생각하면 가시는 게 좋대요. 아들까지 동의했다고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요양병원에 보내려 해. 알아요. CCTV로 봤어요. 어떡하지? 형한테 연락할게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그날 밤 도윤의 형이 왔습니다. 30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김도현이에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도현 민사 전문 조사관. 도윤이한테 들었어요. 네.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도연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며느리분의 전 남편들이에요. 3명의 남자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50대쯤 돼 보였어요. 첫 번째는 2017년 사망, 심근경색. 두 번째는 2019년 사망, 추락사. 세 번째는 2022년 사망, 수면제 과다 복용. 손이 떨렸습니다. 모두 결혼 후 1년 안에 사망했어요. 보험금은 얼마나? 한 사람당 평균 2억. 3명 합쳐서 6억이 넘어요.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 성우는 4번째예요. 그리고 할머니도 위험해요. 도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할머니 명의 생명보험이에요. 작년에 가입됐어요. 내가 언제? 서명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서류를 봤습니다. 정말 제 서명이었어요. 아니,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울음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을 구해주세요.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가 도와주셔야 해요. 뭘 하면 돼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결정적인 증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다시 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들고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며느리의 과거 사진들이 있었어요. 낯선 남자들과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들. 첫 번째 남편 박종수, 49살. 건설회사 사장이었어요. 재산 5억. 사진 속 남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를 아는 채 웃고 있었어요. 결혼 6개월 후 집에서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이라고 했죠. 하지만 도연이 다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하지만 자살로 결론 났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 이준호, 51살, 부동산 중개업, 재산 3억. 이번 사진 속 남자는 더 나이 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역시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결혼 4개월 후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어요. 사고사로 처리됐죠. 세 번째 남편 강민수, 50살, 음식점 체인 운영, 재산 4억. 결혼 3개월 후 수면제 과다 복용. 유서가 있었대요.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 위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명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재산, 비슷한 죽음. 그럼 우리 성우는? 네.
패턴이 똑같아요. 42 회사원 그리고 도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 재산이 있죠. 이 건물이요. 맞았습니다. 이 건물은 제 명의였어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며느리분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할머니 재산, 그리고 아드님 보험금. 보험금? 네. 작년에 아드님 명의로 생명보험이 가입됐어요. 5억이요. 현기증이 났습니다. 성우가 그런 거 들었을 리 없는데 서명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할머니 것처럼요. 도윤이 차를 끓여왔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어요. 할머니, 드세요. 진정하셔야 해요.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덜컥거렸어요. 도연 씨, 경찰은요?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가 부족해요. 지금까지는 모두 사고나 자살로 처리됐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도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뭔가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결정적인 증거요. 어떻게? 며느리분이 직접 자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녹음으로요. 도윤이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였어요. 이걸 할머니가 항상 지니고 계세요. 옷 안쪽 주머니예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분이 방심할 때를 노려야 해요. 할머니가 정말 위독해 보일 때요. 그럼 할머니가 약을 마신 척하는 거예요. 쓰러진 척하고요.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며느리분이 할머니가 쓰러진 걸 보면 방심할 거예요. 그때 자백을 유도하는 거죠. 어떻게? 도연이 시나리오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이거 몇 번 했니? 전 남편들도 이렇게 죽였니?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강하세요. 하지만 실수하면 우리가 바로 옆에 있을게요. 위험하면 바로 들어갈게요. 도연이 경찰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담당 형사랑 이미 연락했어요. 녹음만 확보하면 바로 움직인대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까요? 도연 씨, 우리 성우는 어떡해요? 성우도 공범 아니에요?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드님은 아마 모를 거예요. 며느리분한테 조종당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며느리분이 아드님 명의로 빚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2억 정도요. 2억? 네. 주식 투자 실패로요. 작년에요. 성우가 주식을 했다고? 몰랐습니다. 며느리분이 유도했을 거예요. 빚을 만들고 그 빚 때문에 아드님이 며느리분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제 아들이 그렇게 나약했나요? 2억 빚 때문에 어머니를 배신할 정도로.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인데. 목이 메었습니다. 도윤이 물티슈를 건넸어요. 할머니, 지금 우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할 때예요. 아드님을 구하려면요. 맞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정을 봤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감, 우리 아들 구할 거야. 어떻게든.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내로 며느리분이 움직일 거예요. 요양병원 날짜가 다가오니까요. 알겠어요. 준비하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두 형제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차가웠어요. 이게 정말 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도연이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요양병원에 가보세요. 요양병원? 네. 며느리분이 예약한 곳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수원까지 1시간이 걸렸어요. 밝은 요양병원. 낡은 4층 건물이었습니다.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간판은 녹슬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복도엔 휠체어 탄 노인들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접수대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숙이라고 하는데요. 제 명의로 등록된 게 있다고 들었어요. 젊은 여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아, 네. 작년 11월에 보호자분이 사전 등록하셨네요. 보호자가 누군데요? 며느리분이요. 서미라 씨.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진단서도 제출하셨는데요. 치매 초기 진단이요. 진단서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말 제 이름으로 된 진단서였어요. 그런데 전 그런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담당 의사가 누구예요? 김상윤 원장님이요.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의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정숙인데요. 아, 정숙 씨. 오셨네요. 전 여기서 진단받은 적 없는데요. 의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작년 11월에 오셨잖아요. 전 처음 와봐요. 보호자분이 모시고 오셨는데 제가 직접 온 적 없어요. 의사는 파일을 뒤적였어요.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2024년 11월 15일. 이날 며느리분이 모시고 오셨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그날 전 식당에 있었어요. 손님도 많았고요.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이건 서명 좀 볼 수 있을까요? 서류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서명란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필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받침이 너무 짧았고 마지막 획이 삐뚤었어요. 이거 제 서명 아니에요. 그럼 위조. 의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사진을 찍었어요. 서명, 진단서, 진료 기록 모두 찍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차에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어땠어요? 다 위조됐어. 서명도 진단서도 전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상했어요. 며느리분은 치밀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찾아야 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도장, 옛날 사진들. 하나씩 꺼내 확인했어요. 옷장도 뒤졌습니다. 남편 옷들이 아직 걸려 있었어요. 버리지 못했습니다. 코트를 만졌습니다. 남편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뭔가 걸렸습니다. 안주머니였어요.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작은 흰 봉투. 어떻게 여기 들어 있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유언장.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나 정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은 아들 이성호에게 상속한다. 건물, 예금, 모든 것. 단 아들이 나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며느리 서미라에게 상속한다. 날짜는 2024년 10월 15일. 넉 달 전이었습니다. 10월 15일. 그날 뭐 했지?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날은 식당 쉬는 날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어요. 필체를 봤습니다. 제 글씨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받침 각도가 달랐어요. 제가 쓸 때보다 더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이거 내가 쓴 게 아니야.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유 원장을 찾았어요. 어디서요? 집에서요. 남편 옷 사이에 숨겨져 있었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필적 감정 맡길게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 찍었어요.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도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받았어요.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 원장을 다시 봤어요. 종이가 떨렸습니다. 제 손이 떨려서요. 아들이 먼저 사망할 경우 며느리 서미라에게 그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그럼 며느리는 아들도 죽일 생각이었을까요? 저만이 아니라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영감, 이건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야. 계획된 살인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흐르는 대로 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엔 별이 없었습니다. 유 원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증거였으니까요. 핸드폰을 받습니다.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내일 다시 만나요. 계획을 세워야 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유 원장 글씨가 보였습니다. 며느리 서미라에게 상속한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틀 후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나왔어요. 위조 맞아요. 근데 수법이 정교해요. 전문가 수준이에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결정적인 게 필요해요. 더요? 네. 지금까진 정황 증거뿐이에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71의 할머니.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미라를 떠볼게요. 도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위험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이젠 겁나지 않아요. 정말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제 가족을, 제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이제는 싸울 때였어요. 그럼 연기를 해보세요. 치매 환자처럼요. 연기요? 네. 며느리분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요.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왔을 때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라야, 여기가 어디지? 며느리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집이잖아요. 아, 그래. 요즘 기억이 깜빡깜빡해서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많이 안 좋으시네요.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병원? 난 괜찮은데. 아니에요. 치매 같아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홍삼 음료였어요. 또, 어머니, 약 좀 드세요. 건강에 좋아요. 이번엔 다른 브랜드였습니다. 포장이 고급스러웠어요. 고마워.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입술에만 댔습니다. 어머니, 다 드세요. 며느리가 지켜봤습니다. 저를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삼키는 척했어요. 실제로는 혀 밑에 머금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하셨어요. 매일 드세요. 며느리가 돌아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뱉어냈어요. 붉은 액체가 변기에 쏟아졌습니다.
도윤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CCTV 확인했어요. 다 녹화됐어요. 그래. 네. 며느리분이 음료 주는 장면, 할머니가 받는 장면. 모두요. 음료병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분석해줘. 알겠습니다. 다음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건 더 강해요. 졸피뎀 성분이 기준치의 3배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한 병만 마셔도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할머니 나이에는 특히 위험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며느리는 정말로 날 죽이려 했던 겁니다. 도연 씨,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직이에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이것도 부족해요? 직접적인 자백이 있어야 해요. 며느리분이 직접 인정하는 거요. 어떻게? 도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금료 작전을 쓸게요. 도금료 작전? 네. 할머니가 음료를 마신 척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분이 방심할 거예요.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자백을 유도하는 거죠. 전 남편들 얘기를 꺼내면서요. 만약 실수하면 저희가 바로 옆에 있을게요. 위험하면 바로 들어갈게요. 도윤이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동전만 했어요. 할머니, 녹음기를 몸에 지니고 계세요. 옷 안쪽 주머니에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영정 앞에 섰습니다. 광서봐. 이제 내가 사냥꾼이 될 차례야.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요. 날 지켜봐줘. 제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겁먹은 할머니가 아니라 싸우는 할머니가.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어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내일 며느리분이 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남편 얼굴, 아들 얼굴, 며느리 얼굴. 내일이면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면 정말 끝나거나.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어요.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밤이었어요. 일주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도윤이 사라졌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도윤이 편의점 간다고 나갔습니다. 할머니, 우유 사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안 왔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안 왔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내려가 봤습니다. 핸드폰이었습니다. 도윤의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이 금가 있었습니다.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배터리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 조심? 조사? 무슨 뜻일까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벤이었습니다. 검은 벤이었습니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윤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이 당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왼쪽 눈두덩이 퍼렇게 부어 있었습니다. 입가에 피가 말라 있었습니다. 셔츠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도연 씨, 할머니, 도윤이가 알아요. 어제 사라졌어요. 도연이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미라 뒤에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요? 네. 보험 사기 조직이에요. 여러 명이 같이 일해요. 도윤이를 데려간 것도 그 사람들이고요. 어디로 데려갔어요? 모르겠어요. 추적 중이에요. 저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48시간 경과해야 실종 신고 접수됩니다. 48시간이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요? 네.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애가 죽으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 씨, 어떡해요? 제가 찾을게요. 할머니는 조심하세요. 이제 며느리가 직접 움직일 거예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도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혼자 문 열지 마세요. 약도 받지 마시고요. 알았어요. 도연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는데 신호음이 없었습니다. 전화선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도 안 됐습니다. 공유기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5%였습니다. 충전기를 꽂았는데 충전이 안 됐습니다. 뭐야? 누군가 전기를 조작한 것 같았습니다. 차단기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모두 내려가 있었습니다. 올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내려갔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촛불을 켰습니다.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칼을 꺼냈습니다. 식칼이었습니다. 가장 큰 것으로요. 누가 오면 싸워야 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칼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 오르는 소리였습니다. 천천히요. 조심스럽게요.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 같았습니다. 아니,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칼을 꽉 쥐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찰칵. 열쇠 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손에 작은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어머님, 혼자 계셨죠? 며느리가 한 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그 순간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집을 삼켰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웃음소리만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어둠이 집을 삼켰습니다. 촛불마저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카펫 위를 걷는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어머님, 무서우시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이에요. 아프지 않을 거예요. 저는 칼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칼 들고 계시는 거 알아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차피 못 쓰실 거예요. 전 젊고 어머님은 일흔이시잖아요.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3m, 2m, 1m. 이 약만 드시면 돼요.
그럼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파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번쩍 불이 켜졌습니다. 며느리가 스위치를 올린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손에 약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드세요. 며느리가 약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돌리는 소리가 컸습니다. 액체를 컵에 부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뒤에 숨은 독한 냄새도요. 안 마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며느리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는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거 내려놓으세요. 다치시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습니다. 제가 셀 테니까 세까지 세면 칼 내려놓으세요. 하나. 저는 칼을 더 꽉 쥐었습니다. 둘. 며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셋. 저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더 빨랐습니다.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아, 제 손목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힘이 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밀어서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드세요. 며느리가 컵을 제 입에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입술에 닿았습니다. 싫어.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거 안 드시면 성호 씨한테 말할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공격했다고요. 칼로요. 그럼 어머님 요양원 가셔야 해요. 치매 환자로요. 제 몸이 굳었습니다. 네. 내가 전 준비 다 했어요. 의사소견서도 진단서도요. 어머님 치매 있으시다고요. 폭력성도 있으시고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드시는 게 나아요. 편하게 가시는 게요. 저는 컵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컵이 흔들렸습니다. 액체가 출렁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일까? 주머니를 살짝 더듬었습니다.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도윤이 설치해뒀던 녹음기요. 작동 중이었습니다.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자백을 받아야 해. 컵을 입술에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액체가 입술을 적셨습니다. 미라야. 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긴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너, 이게 처음이 아니지? 며느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남편들, 그 사람들도.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크게요. 역시 눈치채셨네요. 며느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요. 네, 맞아요. 어머님이 네 번째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듣고 있다는 표정을요. 첫 번째는 2개월이었어요. 그땐 좀 서툴렀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1개월, 세 번째도 1개월. 완벽했어요. 그럼 나는? 어머님은 석 달이요. 제일 오래 걸렸어요. 역시 나이 드신 분은 즐기시네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험금도 제일 많았고요. 3억이요. 여기 건물까지 팔면 5억. 합쳐서 8억이에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어머님. 사랑.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젖혔습니다. 액체를 입 안으로 들이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혀로 막았습니다. 목으로 넘기는 소리를 냈습니다.
조금씩 흘렸습니다. 입 옆으로요. 턱으로요. 다 마셨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척 했습니다. 며느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몸이 무거워지는 척 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는 척 했습니다. 아, 어지러워. 소파에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손목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맥박 약해지고 있어요.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곧 119 부를 거예요.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요. 그리고 병원 가는 길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모든 게 녹음됐어.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광섭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눈을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약 때문이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정수가 일어나. 목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손끝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작동 중이었습니다. 맞아. 녹음.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조금씩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요. 네, 119요? 우리 시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네, 의식 없으세요. 숨은 쉬시는데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주소는 중구 남대문로 2가 32번지예요. 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님, 곧 구급차 와요. 병원 가는 길에 편하게 보내드릴게요. 며느리의 손이 제 목에 닿았습니다. 맥을 확인하는 척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조금씩요. 이 여자가 지금 숨이 막혔습니다. 진짜로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할머니,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빠르게 일어섰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또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경찰 제복이 보였습니다. 도연도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서미라 씨, 당신 체포합니다. 며느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119 불렀는데 도윤 씨가 신고했습니다. 살인 시도 현장이라고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살인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도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녹음기 있으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담겨 있어요. 도연이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님이 네 번째세요.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첫 번째는 2개월이었어요. 두 번째는 1개월. 세 번째도 1개월.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보험금 3억이요. 여기 건물까지 팔면 5억. 합쳐서 8억이에요.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손목을 잡았습니다. 나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님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파에서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미라야.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약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됐니?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살고 싶었어요. 빚 때문에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를 버렸어요. 가족도 친구들도 돈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났습니다. 서미라 씨 살인미수, 보험사기, 문서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며느리가 끌려갔습니다.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도윤이 달려와 저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용감하셨어요. 도윤이는 괜찮아? 네. 창고에 갇혀 있었는데 탈출했어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부른 구급차였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약 드셨잖아요. 응, 조금 어지러워.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광서봐, 나 이겼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평화롭게요. 석 달 후 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이 사건은 뉴스에 크게 났었습니다. 연쇄보험 사기 살인 사건으로요. 저는 증인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석 달 동안 구치소에 있었으니까요.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피고인 서미라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노리고 4명의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그중 3명을 독극물로 살해했고 4번째 피해자인 시어머니 정숙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고 의사를 매수하려 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서미라는 살인 3건, 살인미수 1건, 보험사기, 문서위조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무기징역? 그 말이 법정에 메아리 쳤습니다. 며느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냉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전 후회 안 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 세상이에요. 전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인 정숙 씨,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여러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이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도 세상한테 버림받았던 거예요. 가족한테도 사회한테도요. 눈물이 났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세상. 그게 이 아이를 괴물로 만든 거예요. 며느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찰칵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가 무기징역을 받는 게 슬프지만 당연해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교도소에서라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요. 그래야 진짜 반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며느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저는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 손 내밀지 못해서.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피고인 퇴정하세요. 교도관이 며느리를 데려갔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게요. 잘 가. 미라야.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창문을 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도윤과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응, 이제 끝났구나. 도연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우리는 함께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는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명의 목숨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기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부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년 후 봄이었습니다. 저는 도연의 탐정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명함이었습니다. 정숙 시니어 전문조사관. 도연이 차를 따라줬습니다. 녹차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의뢰 하나 들어왔어요. 무슨 의뢰? 70대 할머니세요. 며느리한테 이상한 약을 받고 계신데요.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또 그런 일이. 네, 비슷한 케이스 같아요. 저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럼 내가 가볼게요. 할머니가요?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 고통을. 도연이 웃었습니다. 명예조사관님,
출동이시네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수첩도 넣었습니다. 명함도 몇 장 넣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이제 겁나지 않아. 도윤이 차 열쇠를 건넸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도윤아. 차에 타기 전 저는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남편 사진이었습니다. 광섭의 사진이었습니다. 영감, 나 일하러 간다. 지켜봐줘.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분홍빛 눈처럼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의뢰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정숙입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예전에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봄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응, 좋아. 할 일이 있다는 게 좋더라. 많이 바쁘시죠? 바쁜 게 좋아.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나거든.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법정에서 울던 모습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아, 음악 틀어줘. 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구름이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에 의뢰가 벌써 5건째예요. 그래. 네. 할머니 덕분에 구출된 어르신들이 5분이세요. 다행이야. 정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빌라였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에서 누군가 창문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천천히요. 무릎이 좀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2층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80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숙 씨세요? 네. 반갑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앉으세요. 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도 앉았습니다. 어떤 일이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걸 며느리가 매일 주는데 약병을 받아봤습니다. 라벨이 이상했습니다. 인쇄가 흐릿했습니다. 이거 드시고 어떠세요? 어지럽고 기억이 자꾸 안 나요. 언제부터요? 2달쯤 됐어요. 2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분석해 볼게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거 몰래 설치하고 증거를 모아야 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천만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제가 달려올게요. 할머니가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안았습니다. 두 할머니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힘내세요. 우린 강해요. 네. 네.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할머니, 어떠셨어요? 응.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보여줄 차례야.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눈빛도 단단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봄빛 속으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한 조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